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또 외교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마어마한 폭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중동, 또 아프리카, 이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내년에는 한반도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는지, 또 사실은 그 숙주가, 또 그 근원이 바로 러시아죠. 즉 러시아가 나서서 한반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심층 분석해서 모레 알려드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예고편을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북한이 만리경 1호 쏘아 올려서 여기서 지금 뭐 정찰 잘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만리경 1호 지금 큰일 나게 됐습니다. 미국이 킬러 위성을 올려보냈습니다. 발사 성공을 바로 몇 시간 전에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이었던 흑인 사회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이게 또 우리 사회와 또 거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건지 반면 교사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적 경쟁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오랫동안 미국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던 비백인 사회의 정치적 방향성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인종 문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흑인들은 이에 지쳐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미국 BLM 운동 지도자 마크 피셔가 현재 시각 12월 27일 밝혔습니다. 그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발표하고, 돌이켜보면 그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흑인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현존하는 최선의 선택이며 그보다 흑인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후보가 없다라며, 우리는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인종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인종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들이 운영하는 그 많은 학교 시스템과 도시들은 지난 50년간 왜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냐라며, 그들은 인종으로 미국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로 인한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고 권력을 취한다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지쳤다라고 성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 대선을 앞두고 터진 BLM 운동은 미국 전역의 PC주의 확산에 기여하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인데요. 미국 민주당의 집토끼였던 흑인 세력의 지지 기반 이탈은 내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미국 대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 채널 계속 보셨던 분들은 BLM 운동해서 중국 자본이, 중국 돈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원되고, 그래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 이런 것들, 그리고 당시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죽게 만든, 이거 가지고 이제 도화선이 됐던 운동인데, 그래서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무법천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죠. 그 BLM 운동을 하던 지도자 마크 피셔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신 차린 거라고 봅니다. 알고 보니 민주당은 인종 문제를 이용한 거였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 최저 시급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곳에서 하층에서 활동하고 있던 흑인들이 와, 내 임금이 올라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죠.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가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다.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이 계속 최저임금, 최저시급 올립니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하는 A라는 사람이 내 소득이 올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최저시급 올리고 나니까 한두 달 지나니 내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왜? 최저시급을 견디지 못하고 편의점 사장님이 직접
24시간 근무해요, 부부간에.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 하던 그 부부도 삶의 질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 여기서 일을 하던 알바도 일자리를 잃게 되죠. PC방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시급 올려버렸더니 또 야간, PC방 또 야간에 문을 많이 열죠. 야간은 더 올려버리니 할 수 없이 PC방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 가정도 완전히 끝나는 거죠. 부부간에 교대로 일을 해야 되니 가정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는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게 되었다. 트럼프 때는 최저시급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바이든 때 최저시급 올려준다 해서 좋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더라. 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용하고 우리를 분열해왔다. 만약에 정말 흑인 관련 정책이 좋았다면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학교, 왜 학교가 그 모양이냐. 학교에 흑인 교사 일정 부분 할당량 해놔. 흑인 경비원, 시큐리티 일정 부분 해놔. 자, 이래서 흑인 많이 들어온, 선생님 많이 들어온, 또 흑인 경비원 많이 들어온 이 학교 완전히 그냥 나 저기는 우리 애 안 보낼래 해서 우수 학생들이 다른 데 가버리죠. 그래서 학교가 완전 꼴통 학교 돼버리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마찬가지고 도시 마찬가지고 주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한 건 트럼프더라 라고 커밍아웃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래퍼 와카 플로카 플레인이라는 사람도 트럼프를 지지를 했어요. 뭐 이런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뭐 당연한 건데 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 1861년에서 64년까지 벌어진 이 남북전쟁 어마어마한 비극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미국 공화당은 흑인을 인권을 보장해주자라는 공화당, 무슨 소리냐, 노예는 노예지 하던 민주당이 싸웠던 내전 아닙니까? 그 민주당은 지금도 흑인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정말 마음속으로 지지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 민주당이 계층 간에 갈라치기 하고 또 지역 간에 갈라치기 하고 계속 이렇게 분열을 야기해서 자신들은 거기에서 계속 국민들을 밑바다로 계속 몰아넣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사다리는 것하고 계속 위에서 희망만 주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나를 따르면 삼성그룹 해체해서 저기에서 나오는 돈 니들 나눠줄게. 또 나를 따르면 이제 그 다음에 LG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속고 있는 많은 분들 정말 이 막 피셔처럼 정신 차려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이라는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린 북한.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성을 쥐도 새도 모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 우주군의 비밀 무기 X-37B가 조금 전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우주군의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우주 왕복선 X-37B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2월 28일 오후 8시 7분 우주로 발사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가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9일 오전 10시 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나간 X-37B는 발사 20여 분 후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며 임무 비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달 10일 X-37B 발사를 준비했지만 악천후로 인해 세 차례 발사 시도가 중단됐었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에 따라 X-37B는 취역 후 7번째 임무 비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이 9m, 폭 4.5m 크기로 과거 나사가 운영했던 우주 왕복선의 4분의 1에 불과한 덩치의 X-37B는 2년 이상 궤도를 자유자재로 비행하며 비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내부 페이로드 모듈에 어떤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미 우주군은 X-37B가 궤도전을 수행하는 제9우주델타 제1우주작전대대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투용 장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X-37B는 적위성을 전자적, 물리적 수단으로 파괴 또는 교란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X-37B는 2020년 5월 발사돼 2022년 11월 복귀할 때까지 908일간 임무를 수행하다가 복귀한 바 있는데요. 이제 막 초보적인 정찰 위성 띄워놓고 우주 강국 노름하고 있는 북한, 앞으로 언제
위성과의 교신이 끊기거나 위성이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우주 왕복선보다 이 길이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왕복선입니다. 다만 사람이 안 타고 있죠. 자, 이걸 쏘아 올렸습니다. 최초 발사는 2010년에 했고 그동안 6번 임무 비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번에 이제 7번째 임무 비행하러 올라갔는데 이렇게 방금 오늘 오전에 쏘아서 올라갔습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회사죠. 그 로켓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 X-37B는 내부에 여러 가지 무장을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미 우주군에서 궤도전을 수행하는 전투용 장비라고 그랬어요. 궤도전, 우주 이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는 바로 그 궤도에서 전투를 하는 장비다. 바로 이건데 어떤 전투하느냐? 적의 정찰위성을 전자전으로 그냥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적의 정찰위성을 이 내부 페이로드 모듈에서 뭔가 이 팔 같은 게 나와서 툭 쳐버리면 궤도 이탈하면 마하 수십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툭 쳐버리면 그냥 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궤도 이탈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X-37B를 쏘아 올려서 이제 궤도에 안착했다. 그래도 궤도 이동할 수 있어요. 로켓 부스터 계속해서. 그거 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야 만리경 1호 쟤 좀 없애봐봐 하면 가서 그냥 툭 쳐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 X-37B를 쏘아 올렸는데 만리경 1호 갑자기 송수신이 끊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말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 전해드릴 2024년 국제정세 분석이 벌써부터 적중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목해 내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서방 지배 집단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12월 28일 경고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국제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국과 서방 세계의 야욕과 집착, 지정학적 음모가 내년에 국제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중동과 아프리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내년에는 어느 지역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도 문제지만 한반도와 대만이 문제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서방 세력이 지배력에 집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지정학적 음모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며 조만간 서방 동맹국들은 다극화된 세계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모든 문제가 이익의 균형을 바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분쟁의 고리가 있다라며 대만과 한반도를 지목했는데요.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며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경고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의 불길이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데요. 폭풍 전야에 와 있는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며칠 안 남은 내년 분쟁은 한반도와 대만에서 생길 것이다 라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국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무장관하고 이 인터뷰를 할 때 우리처럼 생방송 라이브 그냥 원고 없이 막 물어보지 않겠죠. 당연히 아주 조율된 원고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사전에 다 정해놓고 하는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하고 싶은 말 그냥 외무장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또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인정하라. 그 말은 다극. 그러니 패권을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국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걸 인정하고 나눠 먹자. 이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여기도 위험하지만 이제는 대만과 한반도다.
라는 건데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다 해놨던 겁니다. 촬영을 마쳤어요. 그 내용을 지금 외무장관이 러시아 내무장관이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구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12월 31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건가 하면 자,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상황인식인데요.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12월 20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다소 소홀해져 새 정부에서 복원에 매진하다 보니 한미, 한일, 한미일 쪽에 치중된 현상이 발생했다.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화롭게 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전 정부에서 한미동맹, 한일관계 완전히 그냥 파탄냈으니까 우리 지금 집권해서 이거 복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너무 그쪽에 치중되다 보니 한중관계 소홀해졌는데 한중관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니 거기에 지금 나는 장관 되면 매진하겠다. 집중하겠다.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편은 완전히 갈라졌는데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2024년 국제정세 전망이라고 정부 정사 국립외교원에서 외교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거 보고 내년에 우리 외교 정책 이렇게 짜자 하는 건데 거기에 나온 이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김한건 교수라는 사람은 참고로 이 사람은 중국 유학파예요. 중국에서 공부했으니 오랫동안 공부했으니 뭐 어떤 성향인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맡기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미동맹의 공고화 아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하고 이건 뭐냐. 한미동맹의 공고화 아래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냐. 미국 말고 우리 따로국밥을 어떻게 먹을 거냐. 미국 제끼고 미국하고 다른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가. 즉 미국하고 갈라서자. 그런데 이제 그 말 하면 안 되니까 한미동맹의 공고화 아래 미국과 대미 전략 자율성.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 나간 소리죠. 왜냐? 이자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우선 교수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역시 국립외교원 북러나 중러 등 양자 차원의 연대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여전히 있기에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는 3자 연대나 중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건 피할 것이다. 아니 지금 얘들이 지금 북중, 북러, 그리고 북중러, 그리고 중러 완전히 지금 연합훈련하며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하고 있는데 격상하는 것은 피할 것이다. 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이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있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아니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브리핑을 받으면서 내년 외교정책에 참고하겠다고 하니 기가 차는 거죠. 또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전봉근 명예교수.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인지 확 느낌 오시죠.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북한의 핵무기 역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작다. 아니 IAEA가 영변에 그 5메가와트짜리 흑연 감속로 말고 경수로 30메가와트짜리를 지었고 지금 가동에 들어갔다. 라고 경고를 했죠. 그리고 랜드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30메가와트짜리 실험용 경수로에서 이 원자로에서 연간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전력을 가지고 다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다. 그래서 플루토늄, 우라늄 해서 최소 10개의 핵탄두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라고 하는데 핵무기 역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이런 보고서를 참조해서 내년
외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은 내년에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거기도 위험하지만 궁극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거죠. 더 자세한 것은 또 더 정확한 팩트는 제가 12월 31일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